네, 안녕하세요. 하루서점 책방지기 심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6월의 하루서점의 책이죠. 자, 보시면 아웃스탠딩 티처 그리고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의 저자이신 김용섭 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루서점이라는 공간에서 오늘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특별히 이렇게 6월에 우리 김용섭 소장님의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는데 공부하고 스스로의 선생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 시대 모두에게 한 번쯤은 꼭 필요한 내용일까 싶어서 또 선정을 하게 됐고요. 오늘 특별히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이 공간에 와주신 김용섭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다른 분들, 저 빼고 나머지는 다 앞에 책이나 노트가 있을 거예요. 네. 저만 노트북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 저는 쓴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읽은 사람입니다. 사실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을 읽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자료를 분석해야 될까요? 쌓으면 뭐 제 키만큼의 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책이란 것은 그냥 제 머릿속에서 요만큼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정제하고 걸르고 해서 튀어나온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책을 읽다 보면 제가 미처 여기에다가 담지 않았던 숨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책을 맹목적으로 다 무조건 외우듯이 받아들이지 말고 책을 읽다가 이거는 자기의 생각 어떤 거 좀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저자의 생각을 조금 더 흡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마 지금 책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을 보니까 질문할 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질문을 좀 받으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제 제목이 저는 궁금한 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이후에 아웃스탠딩 티처가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집필 의도가 있으세요? 저는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에요. 뭐 누구 자식을 키우고 이럴 관심도 없고 뭐 교육계를 바꿀 마음도 사실은 없고 제 관심 분야는 트렌드와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상은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빨리 바뀌는데 가장 못 바뀌고 느리게 돌아가는 동네가 어디냐. 대부분 그 기득권이 굉장히 큰 동네들이 느려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계. 교육계 중에서도 대학이 제일 느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느렸을 때 그럼 누가 손해를 보느냐. 교육재단이 손해보지 않아요. 학생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볼 거예요. 사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이미 뭐 이번 생을 꽤 많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 뭔가를 공부해야 되거나 뭔가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중요할 수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한 관점을 아마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의 관점을 그대로 흡수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오류가 더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바로잡고 싶어서 세상이 바뀌었고 바뀐 세상에는 결국 산업이나 기술이나 이게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왜 공부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 공부가 됐건 여러분 본인 공부가 됐건 왜 자꾸 공부하려고 책을 보려고 하거나 뭔가 모임을 자꾸 만들면서 하려고 합니까? 목적은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더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더 잘 살려고 하는 거에 본질 속에는 경제적인 가치가 꼭 녹아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진로를 고민할 때도 우리 아이가 나중에 돈을 한 푼도 안 벌어도 좋겠는데 세상이 빛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보다는 빛은 빛인데 그래도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은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본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돈은 전혀 안 돼. 이거보다 이왕이면 좀 경제적인 것도 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자본주의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숙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부의 귀결점에는 결국은 경제와 산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양 산업을 붙잡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이 좀 클 건지, 어떤 분야에 관심 가지는 게 좀 유리할 건지, 이 관심은 성인이나 아이들이나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일깨워주는 게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로 기업들에게는 비즈니스와 관련되어서 그런 트렌드와 변화의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해주는데, 일반 독자들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건 교육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서요. 뭐 본인이 됐건 자녀가 됐건 본인이 직장이 됐건 자녀의 학교가 됐건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상 교육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을 거라서 그래서 이 주제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본 거죠.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서 지금 결국엔 학생을 바꾸는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교사를 바꾸는 교육, 가르치는 사람을 바꾸는 뭐 티처의 자질 이런 내용들을 쓰셨잖아요. 근데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서 제시한 공부 중에 필수 5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방금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고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테크놀로지, 머니, 돈, 트렌드, 예술, 생존력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특별히 많은 분야 중에 미래 시대의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로서 필요한 공부가 왜 이 5가지였을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우선 다른 공부 무슨 시험 쳐서 점수 따는 대부분의 공부는요. 시간이 지나서 써먹지 못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쳤는데 그거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없잖아요. 기억도 안 날 뿐더러 쓸 때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한 그 머니, 여러분 돈은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 계속 붙잡고 있을 때 화두 중에 하나죠. 맞아요. 기술도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애플에서 뭐 비전 프로라고 MI 헤드셋이 나왔다. 사실 여러분 당장 안 살 거잖아요. 근데도 그런 거 있으면 좀 관심 가져서 보고 아 저게 뭘 바꿀 건가도 보고 사실 여러분 일상에서 지금 알게 모르게 기술이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스마트폰 나온 게 어마어마한 옛날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봤자 겨우 한 15년, 6년?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없는 세상이 상상이 안 될 만큼 이곳을 찾아올 때도 우리 길 찾기 할 때 예전 같았으면 이정표 보고 뭐 디도를 지금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내비를 보고 다녀오잖아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에서 기술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세상을 바꾸는 건 다 기술이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 살기는 더 어려워지겠죠. 하다못해 햄버거 가게 가서 키오스크도 못 따르면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머니와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트렌드는 왜 필요하냐. 우리가 세상이 멈춰있지 않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빨리 움직여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라면 트렌드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집에 뭐 통장 잔고에 한 250억 좀 있고 아니면 저기 막 산속에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할 거라면 트렌드 몰라도 돼요. 다른 데 시장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 신경 쓰시고 돈 신경 쓰시고 뭐 미국 신경 쓰고 살 거면 트렌드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놀랍게도 사람들이 트렌드를 잘 알면 뭔가 이득이 더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해요. 그렇죠? 트렌드를 왠지 좀 잘 알면 뭘 해도 좀 이득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이득을 보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술.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는 교육하자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예술을 얘기하면 얘를 키워서 예술가로 만들 거냐 뭐 이런 조건이라면 지금 그게 아니고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래 일자리가 지금은 있는데 한 10년 뒤에는 여러분의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도 굶어 죽진 않을 거예요. 정부가 아주 기본적인 돈을 줄 거고 굶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 하고 살겠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성공에 대한 기준 자체가 바뀌겠죠.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출세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출세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사실은 나라 살림하거나 정치하는 건 출세하려고 가면 안 되는 일인데 출세하려고 가서 자기에겐 이득이 될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자꾸 현실에서. 그게 최근도 아니고 수십 년째 그래왔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살면서 출세란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점점점 과거에 비해서 잘 살게 되는 세상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보다는 잘 살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평생 번 돈보다 여러분이 평생 번 돈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평생 번 거보다 못 벌 거예요. 이건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또 친절하게도 이런 연구를 해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생애 연구라고 그래서 한 놈 붙잡아 놓고 죽을 때까지 계속 연구하는 게 있어요. 몇십 년째 계속 들여다보는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연구 프로젝트가 수십 년째 하고 있는 걸 보면 대부분 제가 한 말과 비슷해져요. 부모보다 못 벌게 되는 시점이 대부분이 지금 출생연도로 따지자 보자면 한 80년대생들
이때부터가 점점 못 살게 돼요. 부모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아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살 것 같은 기대가 생겨야지 고생스러워도 한번 뭔가 해볼 만한데 해봤자 더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면 낭패감, 좌절감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데 한 10년 뒤, 20년 뒤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난 루저다 이러고 그냥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삶의 목적 자체가 출세가 아니고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러면 같이 뭐 책도 읽으면서 그림도 그려가면서 음악도 얘기하면서 그러면 삶의 가치에 대한 기준이 바뀌게 되면 행복의 기준도 바뀌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하는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의 교육은 대부분 뭐 여러분들이 했던 교육도 여러분 부모님 세대의 교육, 여러분 할아버지 때 교육도 모든 교육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을 만들어 줄 건가가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즉 우리 사회가 필요한 사회적 인력이니까 노동자를 만드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18세기 이전까지의 교육은 리더를 위한 교육이었어요. 왜냐? 애초에 농민들은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교육받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집 애들, 뭐 힘 있는 집 애들, 그래서 모든 교육이 리더 역할이에요. 그래서 리더를 키우는 교육만 주로 해왔던 시대가 어느 순간 세상이 바뀌면서 누구 밑에서 들어가서 일하는 교육만 시켜놓은 거예요. 놀라운 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뭐 퇴직을 하셨고 어떤 분은 새로 들어가셨는데 삶에 있어서 직장에 들어가서 일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자기 인생에 뭔가 아주 큰 목표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장에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그건 하나의 방법 중,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아왔던 수많은 교육은 사회적 쓰임새 중에서도 평균치의 역할이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자리가 주어질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끝나는 시대가 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야 되고 삶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야 되니까 예술을 향유하는 교육이 많이 필요해질 거고 생존은 그런 거죠. 어떤 문제들이 계속 돌출되었을 때 세상이 계속 바뀌어져요. 지금 여러분 팬데믹이 올 줄 몰랐잖아요. 오고 나서 압니다. 사람들은 위기는 대부분 겪고 나서 알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게 과연 위기로 더 심화될 건가 아니면 여기서 잘 극복될 건가 몰라요. 왜? 정말 박살나봐야 알아요, 이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08년 그 직전까지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저기서 위험 신호가 나와도 위험한데 그래도 걱정 마. 이랬어. 우리는 보통 무너져야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너졌을 때도 안 죽어요. 지구는 금방 안 무너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살아야 되겠죠. 놀랍게도 팬데믹 3년 기간 동안 부자들은 돈 더 많이 벌었어요. 부자들만 돈 더 많이 번 게 아니고 좀 부지런하고 좀 용감한 사람들도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위기가 생겨도 뭔가 생존의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생존력이라는 것도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의 5가지 공부 제시 방법, 우리 이 공부는 꼭 하셔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사라든지 이런 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21세기 AI 시대에 직업의 종말이 예고되고 우리에게 그럼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를 많이들 들으시기는 하셨을 텐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걱정이 앞서기도 해요. 이걸 알지 없어요. 못하면 네. 정말.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네. 그 직업의 종말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직업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유능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야건 간에. 맞아요. 상위 10% 20% 이내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고 어중간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제일 먼저 사라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요즘 큰 빌딩 같은 데 들어가서 주차 요금을 낼 때 사람한테 내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어요, 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버스 타서 사람한테 돈 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몇 분 계실 거예요, 사람한테 내고.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이 사라진 게 꽤 많아요. 주문 받는 사람 대신 키오스크가 들어온 것도 우리는 그냥 키오스크가 원래 있었나? 쓰다 보니까 자꾸 잊어먹어서 그런 건데 누군가 다 잘린 거예요.
마트에 가서 계산할 때도 이제 점점 셀프 계산대가 많아지는 거, 다 거기 원래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데 우리가 둔감해서 그렇고, 그리고 사라지는 일자리가 대부분 사회적으로 힘없는 일자리여서 우리가 잘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미래로 가도 모든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떤 일자리든 상위권은 살아남고, 그리고 힘 있는 직업은 살아남아요. 의사, 변호사는 살아남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걔들이 국회의원 중에 제일 많습니다. 네.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겠죠. 맞아요. 근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가르친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직업이 어느 시점쯤 되면 가치가 좀 떨어지고 유효성이 좀 떨어질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걸 여러분 혼자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책 속에서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온 2020년 보고서를 인용했을 거예요. 그 보고서가 직업의 미래라는 보고서에 보면 어떤 직업들이 좀 앞으로 좀 가치가 높아질 건지 떨어질 건지부터 어떤 스킬들을 기업에서 원하는지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는데, 2023년 4월 마지막 날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어요. 우리 책 나온 다음에 나온 세계경제포럼에 가면 보고서가 있어요. 직업의 미래라는 2023년 버전이 있습니다. 거길 보시면 가장 많이 줄어들 향후 5년간, 제가 또 그래서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서, 향후 5년간 여러분들 가장 많이 줄어들 직업이 무엇 같으세요? 5년간? 특정 직업으로 딱 꼽아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이 향후에 가장 위험해 보여요? 여러분 생각에. 세무사. 또 은행원도 있을 거고. 강사. 아직 좀 몸을 쓰는 직업도 없어질 거. 아, 몸 쓰는 거. 네, 네. 이걸 여러분이 예측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런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미 10년 전에 우리 책 속에도 나와요. 10년 네. 전에 옥스퍼드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10년 전. 10년 전 자료에 한 700몇십 가지 직업 중에서 위험한 거 순서대로 가려놓은 거 있었어요. 네. 그 리스트도 10년 전 리스트가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맞아가고 있어요. 이게 최근 보고서 중에 분명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쪽 직업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늘어나는 쪽 직업은. 인공지능, 머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 전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속 가능성, 에너지 및 근데 안 기후 읽어도 돼요. 전문가. 없어요, 네. 여기. 없어요. 없네요. 자, 대신 이쪽. 그러니까 직업에서 이쪽부터 이쪽부터 지금 수십 개가 나와요. 한 100개는 안 되고 한 7, 80개 나온 데 중에서 5년에 감소할 직업 탑10 1위 은행 직원. 은행 직원 많이 없어지죠. 작년에 우리나라 은행에서 처리되는 업무 중에서 창구에서 사람이 직접 처리한 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은행 창구에서 사람이 처리한 게, 은행의 업무 중에서 창구에서 사람이 처리한 게 몇 프로쯤 될까요? 작년에. 10%. 몇 프로쯤 되면 이 사람들 되게 잘리겠다, 위태롭다 느껴지겠어요? 저는 한 40%만 돼도 5%예요. 네? 작년 기준 5%입니다. 이미 은행 직원은 지금 떨리는 게 아니고 이미 10년째 계속 잘라왔어요. 여러분 주변에 은행원이 없었거나 여러분이 은행 점포에 평소에 안 가서 몰라서 그렇지 은행 점포는 계속 줄어갑니다. 은행 직원만 그럴까요? 지금 2위 우체국 직원, 3위 계산 매표 직원. 돈 받는 사람 자꾸 없어지잖아요. 셀프 계산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도 있어요. 맞아요. 공무원도 있고 아까 세무 얘기했는데 회계 부기 쪽도 있어요. 그리고 뭐 비서도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보험 직원도 있어요. 네. 방문 판매도 있고. 물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라지지도 않겠죠. 버티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버티긴 버텨도 한계는 있겠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 최근 몇 년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 보험을 사람한테 들었나요? 다 다이렉트로 온라인으로 들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랬던 사람도 아주 옛날에는 사람한테 들었을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날 잡아서 딱 생각 안 하니까 웬만하면 사람하고 뭐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람 없이 많이 해요, 우리가 벌써. 근데 지금 여러분도 그러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는 더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라지거나 없어질 직업들은 계속 많아져요. 거기다가 더 아이러니한 건 그럼 이렇게 직업이 사라지면
직업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역할이 바뀌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설 자리가 있냐 없냐가 갈려지겠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활동은 두 방법이에요. 자기가 뭘 차리거나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거나 두 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겠죠. 그럼 어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2023년에서 2027년 향후 5년간 기업들에서, 이건 세계 경제 포럼의 자료인데요. 향후 5년간 기업에서 그 업무 역량 중에서 요구가 늘어날 것들. 가장 많이 늘어날 역할들, 창의적 사고, 그다음 분석적 사고, 그다음 기술 활용 능력, 뭐 이런 쪽이에요. 네. 이것도 여러분 책에는 2020년 보고서 버전에 이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서 이 상위권의 이런 요소들에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 미래로 갈수록 이런 부분이 점점 중요해지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게 26가지의 스킬, 업무 역량을 쭉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건데 상위권이 그런 거라면 최하위권에 뭐가 있냐? 손재주, 지구력, 정밀성, 감각 처리 능력, 글로벌 시민의식, 읽기, 쓰기, 외국어, 프로그래밍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뭔가 자기의 스킬을 개발한다고 해서 공부하는 걸 보면 대부분 외국어, 프로그래밍, 쓰기 뭐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지금 갖고 있는 스킬 갖고도 기업에선 그다지 아쉽지 않아? 이거 갖고는. 이거 갖고는 충분해. 지금 딴 게 더 필요한데 왜 그걸 지금 키우고 앉아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코세라 같은 온라인에서 공부하는 사이트에서 작년에 직장인들이 공부를 가장 많이 한 공부 시간에 따라서 과목들을 쭉 보면요. 프로그래밍, 뭐 외국어 이런 쪽이에요, 다. 기업들에서 점점점 야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들만 계속 공부하고 있고 진짜 이건 중요해 하는 건 거의 공부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머릿속에 내가 뭔가 자기 개발해야지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코딩 배우고 뭐 외국어 이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되나? 안 될 거예요, 잘 생각보다. 네. 지금 이 책에도 나오기는 했어요. 21세기 기업인이라든지 이 시대에 필요한 역량, 핵심 역량으로 포씨를 말씀을 하셨는데 창의력,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협업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기업들이 아니고 네, 그 미국의 대학부터 고등학교 교육에서 바꿔가는 방향성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나온 창의력이나 비판적 네. 사고, 아까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향후의 상위 능력이 창의적 사고, 분석적 사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이런 걸 원하고 있고 미국은 교육 이런 걸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공교육이 이런 걸 하는데 한참 전부터 시작했고 우리는 기업이 저런 걸 원하는 건 똑같을 텐데 교육은 이런 걸 하진 않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과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발맞춰서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을 같이 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는 이런 인재를 너무 원하는데 사실 기업의 딜레마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핵심 인재라고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전혀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되지 않아서 이게 또 가르치고 교육시키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소모적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도 해요. 이렇게 공교육에서나 아이들이 자랄 때 있어서 교육 환경이 우리보다 훨씬 더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고민해요. 그래서 그들도 야 대학 쓸데없다.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더 쓸데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해요. 사실 창의력이라든지 비판적 사고 능력 중요하다는 건 너무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키울 수 있냐. 나의 역량을 창의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보통 뭔가의 어떤 능력을 키운다고 하면 자꾸 단기간에 학원에서 키우는 그것만 자꾸 고민을 해요. 그런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대부분 좋은 거는 단기간에 안 키워져요. 가령 여러분들이 책을 어릴 때부터 읽어 오셨긴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어릴 때부터 읽은 책들은 대부분 어떻게 읽으셨나요? 책을 읽을 때? 흡수하듯 작가의 생각을 그 그대로 범생이 받아들이고. 같이 읽잖아요, 네, 보통. 맞아요.
작가들이 얘기한 걸 잘 외우고 뭐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 근데 그래봤자 한 달 지나면 다 까먹고 네, 맞아요. 대부분 쓸데없는 시간 낭비 같은 독서를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그 책을 파고들어서 보세요. 그 책 쓴 사람보다 잘할 수 있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 책 쓴 사람도 별 볼일 없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독자들은 적어도 쓴 사람의 책 속에 갇혀서도 안 되고 비판적 사고라는 것이 아무리 대단한 학자의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나에게 적용시켰을 때 맞을까? 왜냐하면 그 학자의 얘기가 사회 전체에 적용시켰을 때 맞을 수 있더라도 나에게는 맞을까부터 다양한 문제의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환경을 못 가지고 많이 살았어요. 맞아요. 그거 자체가 교육이 망쳐놓은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식 교육은 문제의식을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거 할 동안에 빨리 이거 외우고 공식 뭐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뭔가 점수 올리는 것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온 걸로 대학 갈 때까지만 써먹고 우리가 십몇 년을 공부했었는데 그 십몇 년간 써먹은 우리의 지적 가치가 남아있지 않고 시험 한번 치고 나선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면 너무 속상하고 아깝잖아요. 맞아요. 그 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선생님이 알려주는 주입식 교육에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되고 답을 잘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도 그런 거 하는 걸로 테스트 받아서 성적 갖고 선생님이 된 사람이고 맞아요.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만 배워온 사람이고 걔들도 그밖에 몰라요. 걔들한테 뭘 달라고 그러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능력은 어디다 키우냐? 지금 여기서 포시 같은 경우도 네. 포시. 이것도 미국의 공교육도 그렇지만 네. 이걸 가장 잘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집이 있는 거예요. 가정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정교육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우리는 가정교육 이꼴 인성교육이라고 자꾸 오해해요. 네. 그 사람의 창의적 사고나 비판적 관점, 문제의식은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집에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 어릴 때 꼬마가 엄마 이거는 왜? 이거는 왜? 이거는 왜? 자꾸 물었을 때 야 쓸데없는 소리지 마 이거 왜 배워? 이렇게 계속 했으면 얘는 죽을 때까지 창의력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 고단하더라도 이거는 이래 왜 물었을 때 같이 답을 찾아봐주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창의적이다, 모든 사람들이 비판적일 수 있다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만큼 오랫동안 시간을 더 들인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누려요. 학원에서 불가능해요 그거. 세상에 좋은 거 치고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왜 의사 좋아합니까? 돈 잘 벌잖아요. 그럼요. 한 번 되면 아성이 생겨서 누가 넘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의사 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도 되게 잘해야 되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또 6년을 또 공부 그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있으니까 좋은 직업을 거머쥘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디 가서 학원은 막 몇 달 다니고 직업을 가져요. 그 직업으로 좋은 직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어떤 가장 귀중한 걸 얻으려면 사실은 시간이 걸리고 그 인고의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교육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리는 것, 그 다음에 집에서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보통 교육을 보통 이 책을 제가 쓴 의도도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시키라고만 쓴 책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 책은 직장인들이 보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더 갖춰야 될 건가 이게 첫 번째였고 근데 그 직장인들은 그럼 태어나자마자 직장인이었냐? 아니죠. 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언제. 그럼 학생이 직장으로 넘어가야 될 거니까 그럼 직장인이 이런 태도를 바꾸게 되면 학생도 태도를 좀 바꾸면 좀 더 나아지겠다 싶어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학생, 직장인 이렇게 다 쓰게 된 건데요. 이걸 학부모들이 보면서 가장 제가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새로운 거 보지도 않으면서 애들한테 요대로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공부는 스며들듯이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 주입식이 문제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애들한테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까 뭐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는 우리 애가 창의적이었으면 좋겠어. 뭐 글 잘 쓰려면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려면 우선 지적인 이 양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이 요리할 때도 냉장고 안에 재료가 많아야지 더 맛있는 거 만들 수 있잖아요. 재료 없이 뚝딱 만든 건 어마어마한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건 거고. 보통 사람들은 재료와 맛이 보통 비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글 쓰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재료가 많으면 잘 써요. 그 재료가 대부분 지식과 논리 뭐 이런 건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 쌓여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엄마 아빠가 계속 옆에 책 보고 책만 보는 또 책 보라고 그래서 또 계속 집에 텔레비전 없애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백날 내보세요 되나. 책을 본다는 건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보고 같이 내가 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주장인데 이 주장 한번 같이 들어볼래? 같이 얘기도 하고 근데 이 책에 있는 주장이랑 요즘 한국 기업에 저 기업의 사례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같이 얘기도 해보고 다양하게 얘기해보면서 자꾸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읽잖아요. 눈은 말을 하지 않아서 눈은 대부분 범생이처럼 봐요. 근데 입을 말하다 보면 이건 뭔가 좀 내 입에서 안 맞는 게 자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까지 했던 공부는 학습을 해온 거잖아요. 얼마나 빨리 뭔가를 잘 습득할 건가만 고민했잖아요. 그런 공부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계속 문제의식도 얘기하고 그리고 공부라는 게 책상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령 무슨 지금 최근에 뭐 AI 얘기가 나왔으면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AI 책을 사다 놓고 애들한테 챗GPT를 공부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AI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행사도 한번 들어갔다가 AI가 적용된 무슨 SF 영화도 같이 한번 봤다가 아니 애들 눈높이에서 자극시킬 만한 것들을 경험치를 자꾸 쌓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자양분이 되는 건 거지. 그런 거 없이 책 한두 권 갖다 주고 이게 뭐 불가능해요 그거.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교 공부는 그냥 책 한두 권 가지고 달달 외우거나 하면 점수가 나왔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세상에 필요한 공부들은 그렇게 사실은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라는 게 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긴 호흡으로 해야 될 것들 같이 신문을 읽으면 신문을 하루에 10분을 읽으면 그걸 1년 내내 하면 365일이 되겠죠. 그럼 10분 곱하기 365 또 그걸 10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문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여러분도 평소에 그렇게 긴 시간은 그냥 최근 1년 동안도 신문도 안 보셨잖아요. 책을 보시면 어떻게 봐요? 그냥 쭉 읽고 중요한 거 밑줄 열심히 치고 그거 잘 외웠다가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밑줄 친 거 이거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몇 개 떠오르나?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공부했다 이거 너무 위안 삼는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하면 잘 돼. 이건 학교에서 그런 거고 학교에서는 다 열심히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해서 뭐가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사람도 다 열심히는 해요.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점점 제대로 할 필요성이 커졌고 제대로 하는 것들은 오랫동안 쌓여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조급하고 막 시급한데 언제 내가 몇 년의 시간을 걸려서 뭔가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몇 년간 또 놀아요. 그리고 한 5년 뒤에 또 조급하게 굴어요. 지금부터 5년을 좀 느긋하게 해서 하루하루 뭔가를 채워나가면 5년 후는 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이에서 5년 더 해봤자 몇 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나이에서 10살 더 해봤자 몇 살 안 돼요. 하루에 30분 갖고 30분만 써도 이게 10년 쌓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잘 쓰는 거, 뭐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거, 창의적인 거, 비판적인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걸 학교에서 잘 못해줄 수밖에 없는 게 학교의 선생이 한 명 한 명 학생을 다 못 챙겨요. 불가능합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고생스럽도록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부모 아니겠어요?
옆집 사람들을 못 챙길 거고 내가 고생스럽더라도 내 새끼니까 챙겨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새끼마저 안 챙기면 자기가 각성한 애 아니고서야 되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교육입니다. 맞아요. 저도 조금 각성을 하게 되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은 사실 교육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직장인인 성인이 된 저 자신이 스스로 각성하고 가장 흡수는 지향하고 배우면서 계속 성장하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또 궁금한 게 저만 너무 질문을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이게 공부라는 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책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무작정 내가 기존에 한 3, 40년을 흡수하는 교육을 받고 남들처럼 살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직장 생활에서는 그게 행복은 아니었고 그게 성공도 아니었고 그럼 나 이제 나 제대로 살아볼래. 제대로 내가 원하는 걸 살아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 방향성 찾기도 사실 성인들한테는 어렵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생을 포기하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아니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데 누가 알겠어요. 네, 맞아요. 살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뭘 정말 꿈꾸는 건지 내가 뭘 해결하고 싶은 건지 이거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걸 알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부모나 가족인 거죠. 왜? 돈 써줄 거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냥 주위에서 휩쓸려가지고 너 공부 잘하는데 너 이거 전공해. 이거 직업 좋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공한 거와 무관한 영역에서 일하면서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맞아요. 원래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시간 낭비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나이가 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오래 살 거예요 앞으로. 최소한 50년씩 더 살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태어났다고 생각해도 돼요. 50년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 자녀 난 이번은 포기하고 내 자녀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부터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지 인생 살겠죠.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는 이것도 오랜 시간 걸려서 찾아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찾느냐? 이것저것 해봐야 알겠죠. 이거 먹어주고 저거 먹어보고 다 먹어봐야지 내 입맛에 뭐가 제일 맞는지 아는 건 거지. 빵만 한 개 먹어보고 죽을 때까지 난 빵이 제일 맛있어 그랬다가 죽기 직전에 너무너무 맛있는 것들을 알게 되면 세상이 너무 끔찍하게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예요. 그게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사시고 뭐 어차피 인생 똑같지 않아요. 사는 거죠. 근데 난 이번엔 그냥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인생 뭔가 좀 찾고 살고 싶다. 그러면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과 돈을. 세상은 공평합니다. 시간과 돈을 써야 돼요. 뭘 좋아할지 뭘 찾을지는 시간과 돈 안 쓰고는 불가능해요.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겠구나. 아니요, 그 질문은 맞아. 뻔한 질문인데.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해.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하냐? 시간과 돈이라는 건 이게 비례관계여서 난 돈이 별로 없다. 시간 엄청 쓰면 돼요. 그렇잖아요. 네, 좋습니다. 부자들은 시간 안 쓰고 돈 쓰면 돼요. 왜? 사람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들을. 그렇죠.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아이 한 명이 고민할 거 없이 수많은 전문가들을 가지고 답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아이를 분석해서 이 아이만의 코스를 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돈 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시간 써야죠. 네, 시간을 열심히 쓰고 있는 하루서점 책방지기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이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 생각은 뜨끔하다. 나 진짜 이거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용기 있게 질문하는 힘, 기회를 드리도록 용기 하겠습니다. 없어도 질문하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뵀는데 어떤 질문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뒷부분, 이거 이제 첫째 책을 보면 뒷부분에 보면
생존력을 길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결단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독립성을 키워주는 거에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도 생존력과 관련돼서 결단력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생존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결단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한다고 뭐 극기 훈련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생활 속에서나 어떤 공부나 학습이나 뭐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그런 걸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쌓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건 애를 키우다 보면 애들도 그런 성향이 있을 거죠. 어떤 애는 관계가 굉장히 뭐 편한 사람, 반대로 어떤 애는 관계보다는 자기의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 다르겠죠, 둘 다. 관계가 훨씬 수월한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회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주는 거, 받는 게 서로 섞여 있는 게 관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부터가 사실은 교육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생존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만약에 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어쨌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를 어떻게든 막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성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가장 단적으로 미래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을 수 없다는 상황, 그리고 그럼 일자리가 없으면 돈을 못 벌 테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질 상황.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미래에 겪을 상황이라고 친다면, 그럼 지금 뭘 준비해 놓으면 가장 미래가 좀 안심될까요? 어마어마한 돈은 없어요, 지금. 어디 뭘 해놓으면, 그러니까 시간도 사실 불확실성이죠. 내 아이한테 뭔가 되게 많이 시켜놨는데 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아니요. 저기 외곽이나 시골에 농사지을 땅을 사놓는 거예요.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자급자족하면. 텔레비전에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 꽤 됐는데 안 망하고 계속 하잖아요.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연인들이. 근데 그 자연인이라는 것을 그 출세지향적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제 루저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인생의 관점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대비할 건가, 이거는 변수가 있는 게임이에요. 이걸 하는 거야. 이거와 별개로. 그래서 나중에 마지노선으로 굶어 죽지는 않게 저기 농사지을 땅만 있으면 적어도 거기서 뭐 키워 먹으면 되고, 정부가 완전히 한 푼도 안 주진 않겠죠. 조금 주겠죠. 라면 값은 주겠죠. 거기다 이제 채식해서 같이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같은 동네에 요만큼 다 땅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어울려서 살면 되죠. 같이 어울려서, 그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삶이 아니고 살아가기 위한 삶이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걸 키워서 서로 나눠도 먹고, 그리고 이게 농사지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많은 양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 적당한 노동을 가지면서 뭐 운동 삼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남는 시간 가지고 같이 예술도 느낄 수 있는 거고, 할 게 많죠. 근데 적어도 그 땅이 확보되어 있을 때, 물리적으로 확보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인 거죠.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힘있고 부자들은 그들끼리도 잘 뭉쳐요. 세상은 늘상 뭉쳐서 대응하거든요. 근데 힘 없는 사람 10,000명 뭉치는 것보다 힘 있는 사람 10명 뭉치는 게 훨씬 세잖아요. 그러면 그 센 사람들은 뭉쳐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 계속 더 만들 거고, 위기가 생길 때마다. 그렇지 않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 그런 거라도 하나 있으면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많이 벌었는데 땅을 사도 땅을. 아니죠. 이것도 여기 말하는 땅을 투자라는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투자라는 관점으로 보면 어떤 걸 사둬야지 나중에 더 오를까? 이런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미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땅값이 비싼 땅이나 땅값이 싼 땅이나 거기서 나온 농작물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땅으로 뭔가 가치를 이게 목적이 아니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 대부분 시골로 가면 돼요. 시골에 빈집도 많고 폐허도 많고 사람들도 없고 거기에 누군가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대도시에 있는 누군가의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건 거지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큰 돈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네, 질문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직업을 그렇게 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직업을 우연히 기회가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챗 GPT가 나오면서 이 일을 하다 보면 글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주장 글쓰기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정말 챗 GPT에 질문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과 조합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떤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해서 저도 이제 나중에 내가 아이를 키우고 직업을 선택한다면 내가 전에 20대 때 했던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지냈었는데 정작 취업은 완전 다른 일을 하게 될 거거든요. 전에는 이과였는데 지금 문과로 온 셈이니까.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한 가지 직업에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아이들이 또 다양하게 직업을 바뀔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한 가지가 특수하면 의사면 괜찮아요. 네. 의사면 죽을 때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꼭 한 가지만 생각할 필요는 없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직업을 더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바꿔가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특정 직업은 힘도 세고 직업적 가치도 높고 이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 안 없어지겠죠. 그런 직업들은 직업 옮겨 타는 거에 대한 고민 덜 해도 되겠죠. 근데 대다수의 직업들은 사실 옮겨 타는 게 내가 타고 싶어서 탈 때 타는 게 아니고 나는 원치라도 그 직업적 가치가 소멸되고 다음으로 넘어갈 때가 막 생겨요. 이미 그래픽 디자이너들 중에선 그 미드전이라는 툴이 있어요.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디자이너가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그리고 챗GPT도 얘가 그 유능한 사람들도 유능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얘한테 뭘 묻고 얘한테 나온 답이 이게 괜찮은 답인지 스스로가 검증도 못할 거라서 그 답을 긁으면 대부분 이상한 답이 될 때가 많아요. 진위 여부 판단 안 되잖아요. 걔가 한 얘기 중에서.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자료랑 계속 분석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선택한 이 직업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어서 어떤 무형문화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직업을 잘 선택한 건지가 궁금해서 아니,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잘 선택한 거죠. 그런가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 직업을 꾸준히 가는 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좀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죠. 제가 그 직업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 직업을 해본 사람이 잘 알겠죠. 그 직업이 보통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업에서 유망 직업이란 말 있죠. 그 유망 직업이란 말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유망은 일자리가 계속 늘어난다를 유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의 유망은 돈을 되게 잘 번다를 유망으로 볼 수 있겠죠. 가령 여러분들 노인 보호하고 요양하고 똥 치우는 거 일자리 많아져요 앞으로 계속. 돈 못 벌어요 그거 고생하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유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물리적인 양으로 보면 유망은 하죠. 유망은 한데 그 직업을 야 우리 자식한테 이거 대학까지 말고 이렇게 아닐 거 아니에요. 유망에 대한 판단 기준 스스로가 좀 가져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유망은 돈 많이 버는 게 유망인지 아니면 구하기 쉬운 직업이 유망인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직업을 그 직업보다 더 좋은 직업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직업이 이거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전제가 뭐냐? 그러면 내가 여기에 멈춰있자고 내가 계속 성장하고 바뀌면 3년 뒤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은 이거보다 더 다른 뭔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성장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직업이 잘 될 거는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잘리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직업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본인이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이 일자리에서 있을 수 있겠어요? 본인 말고 다른 친구가 거기 들어가도 될 텐데. 그렇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이 책 속에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남 보기에 좋은 인생, 남들이 알려준 좋은 직업이 아닌 스스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공부해가면서 스스로의 아웃스탠딩 티처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남보기에 좋은 직업도 필요해요. 그래요? 돈 잘 벌어야죠. 맞습니다. 머니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관심사가 보통 사람들이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요. 어떻게 자기 합리화 시키냐? 의사 좋은 거 알잖아요. 그렇죠. 의사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의사가 안 되는 이유, 아, 나는 피를 무서워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못해서 안 됐어요, 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사가 좋은 직업이에요. 의사가 왜 좋은 직업? 돈 잘 벌잖아요. 의사가 되기만 해도 돈 잘 벌잖아요. 다른 어떤 직업든 되기만 해서 잘 되는 직업은 없어요. 되고 난 다음에 엄청 올라가야 잘 버는 직업들은 많아도 되기만 해도 잘 되는 직업은 없어요, 잘. 그게 의사인데, 그리고 그 의사 자격증 아무나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걸 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와 준할 수 있는 뭔가의 직업을 자꾸 찾거나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사가 될 만큼의 노력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난 다음에 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직업이라는 게, 의사는 이번 생에 포기했다면 딴 걸 만약에 고민한다 쳐도 딴 것도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일 수 있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어떤 전문성이 쌓일 수 있느냐. 왜냐? 내가 쉽게 되면 딴 사람도 그 직업 되게 쉽게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쉽게 되는 직업은 그러면 월급 많이 줄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할 사람도 많은데. 쉽게 안 될 직업들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쉽게 안 될 직업 중에서 나는 그 직업 되게 편하고 재밌네? 이런 직업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 강의를 혹시 해보실 분 계신가요? 트렌드 분석가 혹시 해보실 분 계신가요? 하고 싶으나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못할 거예요. 시켜줘도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고단한 일이거든요. 네. 변화가 한 번 변화하고 쭉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가 생기고 변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 생기다 보니까 늘상 공부해야 되고 늘상 봐야 돼요. 그럼 이걸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바라보고 공부하고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자꾸 해결하고 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어야지 이 직업 할 수 있겠죠. 이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줘도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데 막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다 빠지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재밌어요. 고단하지만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제가 궁금한 걸 연구했는데 남들이 돈까지 주니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돈 안 주잖아요. 저는 공부하면 돈 주잖아요. 또는 제가 공부한 걸 책으로 내면 사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공부한 거 기업들이 강의 들어서 돈 주잖아요. 근데 이런 직업은 그 직업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만 봤을 때는 하고 싶다가 될 수도 있어도 막상 시켜줘도 못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럼 이런 직업은 당연히 진입장벽이 되게 높기도 하고 그러면 안 흔들리지 않겠어요, 이런 직업은? 그래, 이런 직업이 좋은 직업이잖아요. 왜 의사가 좋은 직업이냐? 안 흔들리잖아요. 국회의원도 많고 힘도 세가지고 의대 정원도 못 늘리게 막 계속 붙잡고 있고. 저는 그런 힘은 없어도 애초에 진입장벽이 쉽지 않으니까. 근데 과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업이나 하고 싶은 직업들이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이가 더 먹건 시간이 더 지나도 계속 일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가장 큰 불안감은 지금은 일자리가 괜찮은데 5년 뒤, 10년 뒤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지? 아까 옛날에 은행 직원은 되게 좋은 거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은행 직원 돈 많이 주는데. 근데 계속 잘릴 대표적인 직업이 되는 거고. 교사도 그렇죠. 교사도 월급이 적지 않아요. OECD
봤을 때는 우리가 적은 축은 아닙니다. 근데 교사에 대한 직업 만족도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지금 교육에 대한 태도가 계속 바뀌고 아마 10년 뒤, 20년 뒤 지나고 나면 지금 사람들 중에선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이. 공교육을 해야 되나? 공교육 이거 안 해도 될까? 어떤 걸 할까? 이 고민을 지금 수많은 부모들은 그냥 고민만 하고 반신반의하지. 그래도 공교육이지. 그래도 대학이지. 이러고 있잖아요, 다들.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조금 더 과감하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사람도 많아지고 학령 인구 줄어들고 그러면 교사라는 직업적 가치 더 떨어지겠죠. 왜? 학교가 망할 거니까 많이. 이미 대학은 한 절반 이상이 더 망해야 돼요, 지금. 대학이 망하면 대학의 선생들 백수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 선생 걱정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걱정을 더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다 좋은 직업이었어요. 교수,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들이 쭉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들이 세상이 바뀜에 따라서 위태로운 위험한 직업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꽤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반대로 꽤 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겨요. 그래서 일자리 줄어들어도 걱정 안 해도 돼. 새로 생겨. 근데 줄어드는 쪽에 있는 사람이 새로 생기는 쪽으로 못 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렇네요. 이게 없어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완전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 움직이기가 힘든 그쵸. 부분인 그래서 것 같아요. 사라지는 일자리, 쇠퇴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회적인 루저로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무서워지면서도 누군가는 또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문득 소장님 책 속에 그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선인장의 꽃 열매를 사브라라고 하신다고 표현을 하셨고 또 사막에서 선인장이 꽃을 피우려면 엄청난 인고 그 고통의 척박한 환경에서 꽃을 피우는데 굉장한 인고의 시간이나 그런 환경을 이겨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교육법에서 중요한 것들은 생각해보면 환경이 불안하고 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존의 기본이 된 교육, 상위적인 교육들, 살아남기 위한 교육들을 시킨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예시도 그렇고 유대인의 교육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였고 아웃스탠딩 티처였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살아남으려면 어떤 분야에 가건 상위 1%가 되면 살아남아요. 뭘 네, 하든 맞아요. 간에. 근데 이제까지의 교육에선 모든 아이들을 다 서울대 가는 공부만 다 시켰어요. 100명 있으면 100명 다. 그중에 한 명밖에 못 가는데. 99명은 못 갈 텐데. 그럼 99명 중에서 자기가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게 그게 아니고 다른 쪽에 에너지를 쏟아서 상위 1%가 될 애들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 그래서 이 아이가 뭘 좋아할지, 뭘 잘할지, 어디에 관심이 있을지. 사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특히 성인들이 살면서 그 꿈이란 거 있잖아요. 어릴 때 꿨던 꿈도 대부분 본인 꿈이 아닐 거예요. 아빠의 꿈이나 당시 유명한 사람의 이게 꿈으로 갔을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뭘 하고 싶다를 알아내려면요 경험치가 많아야 되는데 경험치에는 인색해요 사람들이. 경험치는 누가 가장 잘 쌓느냐. 부잣집 애들이 그래서 경험치가 좋아요.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근데 그런 돈을 안 쓰고 그리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유능하고 이런 애를 만든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찌 보면 순진하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은 되게 순진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자꾸 오해하는데요. 열심히 해서 안 돼요. 잘해야 됩니다. 잘하려면 자기만의 길들이 필요하고 아무리 만약에 공부를 잘해도 어차피 서울대 정원은 정해져 있고 설령 서울대라고 예를 들어도 전국의 수많은 학생 중에서 그 길부잖아요. 전국의 모든 학생이 다 100점 맞았다고 쳐도 그래도 더 뭘 까다롭게 만들어서 또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정해졌으니까 정원은. 근데 그 게임에 10몇 년을 쏟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그 10몇 년에 돈이 얼마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A는 그렇다 치고 다 큰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업이나 미래, 아직도 미래가 있어요. 지금 나이 엄청 많은 사람들 아니니까. 그 정도 쏟아본 적 있나요? 한 10년쯤? 없잖아요. 그런 걸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아니면 내 직업이 좀 성에 안 찬다? 성에 안 찰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딸리는데 어떡하겠어요. 능력을 키울 방법을 찾아야지 그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만 백날 고민해 본들 나오겠습니까? 인생은 되게 공평해요. 유능한 사람에게 기회 많고요. 무능한 사람에게 좌절감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 더 가혹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선택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 정말 치열하게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 자질을 키우던가 아니면 자연인이 될 준비를 해서 저기 시골에 땅을 갖고 있으면서 편하게 공동체 만들어서 같이 어울리면서 막 쑥해 먹고 막 쑥떡 만들고 같이 음악 듣고 이러는 인생도 나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적 지위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도 답을 딱 정하면 돼요. 얼만큼 투자해보고 얼만큼 해봤더니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설령 나는 포기해서 난 저기 시골에 가서 공동체로 그냥 쑥 뜯어먹고 살래. 가도 거기서 어떤가는 또 누군가는 또 쑥 전문가가 탄생해가지고 또 새로운 뭔가를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게 안 끝나요. 맞아요. 어떤 분야건 상위에 들어가면 방법은 많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저도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직업을 그러면 투자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유능한 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소장님 책 속에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그냥 무난하고 평범하게 살아서 기억조차 잘 되지 않는 시시한 사람이거나, 한때 잘 나갔지만 나중에 별 볼 일 없어진 사람으로 기억되긴 원하진 않을 것이다. 공부는 잘하는데 탐욕적이고 무능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당신을 기억하게 하려면 당신은 계속 성장해야 한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어야 한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가 돼요. 정말로 오늘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짧게 지나갔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를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좀 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사세요 라고 듣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속이 좀 시원한 게 느껴지거든요.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래야만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나는 또 다른 내가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아마 소장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이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네, 맞아요. 다음번이 또 있다면 네. 이번은 좀 대충 살고 다음번 잘해보자 이게 되는데, 여러분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뭐 이런 거 하는데 이 인생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려고 사는 거죠. 우리가 왜 살아요? 밥 먹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맛있는 거 먹는다고 인생이 편한 거 아니잖아요. 좋은 아파트 산다고 인생이 뭐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이번 생에 얼마나 많이 해볼 수 있나?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그런 건 다 쏙 빼놓고 자기가 가진 통장 잔고나 뭐 아파트나 이거나 자랑하면서 위안을 삼으면 이거 나중에 집에서 혼자 들어 누워가지고 생각하면 되게 자괴감 생기지 않겠어요? 창피하고. 내세울 게 없어. 그런 거밖에 얘기 못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이제 이쯤에서 저희가 시간이 3시 벌써 14분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소장님 오늘 조금 어떠셨나요? 질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무난했습니다. 무난하셨습니까? 예상 질문 범주 내에. 네, 예상 질문 범주 내를 준비한 하루서점 책방지기였고요. 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무난한 게 가장 베스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다시 보시는 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이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진짜 이루고 싶은지, 또 내가 내 꿈은 무엇인지 이미 꿈을 놓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늦은 것도 아니고 꼭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삶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와 아웃스탠딩 티처를 계속해서 좋은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이후에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